중산층의 기준이 뭡니까 했더니 뭐 너무 중산층의 기준이 좀 더 돈입니까? 자, 후회하는 세 가지. 제일 큰 게 뭔가 하면은요, 미친 듯이 일만 했는데 특히 우리 나이 땐 그래요. 막상 퇴직하고 나니까 일도 없고 그게 생각만큼 중요하진 않더라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고 난 다음 내가 퇴직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죠. 필요해서 나하고 만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한두 번 정도는 만나줄 테지만 그 다음서부터는 만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마음의 상처를 더 받게 되는 거죠. 이거 잘나지도 않은 녀석이 잘난 척하네. 아이씨, 내가 왜 이것을 뭐 안 나가? 이게 가장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인생 2막을 맞이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은퇴 후의 삶에 대한 행복에 대한 기준을 바꿔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까지는 우리가 현직에 있을 때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우리 아이들한테 너 공부 잘해야 돼, 너 서울대학교 가야 돼, 너 1등 해야 돼. 이 이유도 뭔가 하면은 다른 아이들을 누르고 최고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60이 넘고 난 다음에 은퇴 후에도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사는 것은 삶이 너무 팍팍하지 않을까요? 행복에 대한 기준을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뭐가 내가 행복할 것인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베풀 것인가? 그다음 내가 몰입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소소하지만은 자주 내가 느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찾아줘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제주도에서 강연하는 어떤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퇴직 1년을 남긴 분인데 이분이 그러시는 겁니다. 당신께서 2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졌대요. 그 왜 뇌출혈로 쓰러졌냐면 그 시점에서 이 승진 시기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프레스가 엄청나게 강했다라는 이야기죠. 해서 그것 때문에 일을 하다 딱 쓰러지고 났는데 쓰러지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이야기예요. 다행스럽게도 큰 그 장애 없이 복귀를 했는데 별거 아닌데 내가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몸을 혹사하면서 내가 왜 그랬는가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러한 자기가 어리석었다라는 그 자책감이 많이 생긴다라는 것을 다른 분들이 있는 데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뭔가 하면은 직장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중산층의 기준이 뭡니까 했더니 다음과 같이 나오더라고요. 첫째, 부채 없는 30평 이상의 아파트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월 소득은 500만 원 이상이 돼야 된다. 자, 세 번째, 2000cc급 이상의 중형차는 가지고 다녀야 된다. 자, 네 번째,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그 해외여행을 가야 된다. 다섯 번째, 적어도 1억 정도의 은행 예치금이 있어야 된다. 뭐 너무 중산층의 기준이 좀 더 돈입니까? 하다 보니까 팍팍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 중산층의 기준이 달라요. 그중에 인상 깊었던 것이 뭔가 하면은 집안의 테이블 위에 하나 정도의 어떤 그 시사지는 있어야 된다. 프랑스,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요리를 하나 이상은 할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돈에 대한 거 얘기한 것도 없어요. 너무나 우리가 돈 하면서 기본적인 가치를 우리가 잊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작은 성취감들을 가지고 왔어요. 행복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은요, 큰 일을 달성했다고 행복한 것. 물론 기쁘겠죠. 기쁘고 행복한데 그게 오래 못 가요. 하니까는 소소한 것들을 계속해서 달성해 가면서 소소한 것들을 많이 겪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행복감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후회하는 세 가지. 제일 큰 게 뭔가 하면은요,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가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느냐고 가정도 저기 했어, 뭐 건강도 배쳐 하면서 하여튼 미친 듯이 일만 했는데 특히 우리 나이 땐 그래요. 막상 퇴직하고 나니까 일도 없고 그게 생각만큼 중요하진 않더라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건 돈과 관련된 말씀드리는데, 내가 좀 더 일찍 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을까? 이건 연금을 받아볼 때가 되면 이게 점점 더 커지는 거거든요. 자, 그럼 저는 젊은 분들한테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요. 세액 공제형 상품들이 있어요. 연금 저축 상품이 있습니다. IRP 상품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세액 공제를 받으면서 일찌감치 연금에 대한 것들을 젊어서부터 가져가는 것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왜 우리 아이들과 좀 더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후회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런 게 어떤 때 많이 나오냐면요. 자녀들이 결혼할 때입니다. 젊었을 때 아이들한테 못해줬던 것들에 대한 것이 계속해서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세요. 뭐 여행을 하는 것도 좋고 같이 놀아주는 것도 좋고 솔직히 살아보니까는요. 30년 금방 가더라고요. 40년 금방 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을 중심으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피스 허즈밴드, 오피스 와이프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가장 나하고 많이 지내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내 남편이 아니라 직장에 있는 직장 동료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생활이나 어떤 만남이 직장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직장에서의 관계는 어떤가 하면 이게 목적을 가진 관계들이거든요. 내가 퇴직할 때쯤 되면은 저는 이 관계의 어떤 위계에 있어서 제일 위에 올라가 있어요. 직위도 가장 높을 것이고 또 사회적 그 주변의 영향력도 제일 많을 겁니다. 진짜 내가 좋아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필요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퇴직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죠. 전에 내가 좋아서 만나는 친구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필요해서 나하고 만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한두 번 정도 만나줄 테지만 그 다음서부터는 만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마음의 상처를 더 받게 되는 거죠. 내가 현직에 있을 때 힘이 있으니까 나한테 간슬기 빼줄 듯이 하더니 내가 그만뒀다고 나를 쌩까? 하면서 사람에 대한 실망 무지하게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난 퇴직을 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현직에 있는 친구나 후배들이 있어요. 궁금해서 같이 점심을 먹으려고 같이 점심 약속을 했습니다. 자, 점심 먹고 그다음 커피 한 잔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상대는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고 커피 한 잔도 여유 있게 못 마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느끼게 되는 것은 내가 그게 아닌데 내가 민폐가 됐네? 라고 생각하면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나이가 되니까는 이 고등학교 동기들하고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 900명 가운데에서 죽은 친구도 있어요. 그다음에 망가진 친구도 있습니다. 또 아주 잘 나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주 다양한 형태로 만납니다. 골프 좋아하는 친구도 골프 치고, 등산 좋아하는 친구들은 등산하고, 등산이 버거우면 트레킹하고, 자전거 타고, 재밌는 거 보면 기승전술이에요. 꼭 그 과정에서 잘났다고 하는 녀석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실망을 하게 돼요. 왜 잘나지도 않은 녀석이 잘난 척하네? 아이씨, 내가 왜 이것을 안 나가? 이게 가장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지양해야 되는 것은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 다음과 같은 건배사를 제안을 합니다. 빠삐용이라는 그 건배사 기억하세요? 빠는 뭔가 하면은요, 모임이 있으면 빠지지 말자. 삐는 가능하면 삐지지 말자. 용은 삐진 녀석이 있어도 용서하자. 그래서 이 빠삐용 정신으로 사람들과 어울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지내는 방법. 제일 중요한 것은요. 자,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좀 갖길 바라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호기심, 사물에 대한 호기심, 또 새로운 문물에 대한 호기심. AI가 난리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호기심도 좀 가져보세요. 자, AI가 나한테 어렵다. 그러면은요, 요즘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에 관련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호기심을 갖고 다양한 것을 배우는 것이 크게 돈 들이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혹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실제 공공도서관에 가보면은 은퇴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눈에 띄어요. 다양한 강좌도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볼거리들도 있고, 시설 아주 좋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공공도서관은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이 잘 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50% 센터, 50% 재단이 있어요. 이것은 50, 60 세대가 모여서 같이 뭐를 배우고 그 다음에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다시 재능 기부를 하고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 일자리 사업에 대한 것도 소개를 받고 그래서 같이 놀 수 있는 공간들이거든요. 또는 주민센터별로 전부 다 문화센터들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아주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생각보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공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니까는 돈이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호기심을 갖고 주변의 것들을 찾아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법들은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 2막을 맞이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커다란 마스터 플랜을 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퇴한 직후에 앞으로 60대, 70대, 80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건강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여가 활동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산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또는 내가 일은 또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그다음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게 기본적인 5가지들이거든요. 이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본인의 마스터 플랜을 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본인의 역할을 찾아줘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난 비록 은퇴를 했지만 난 앞으로 계속 일을 할 거야. 어떤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이 경력을 그냥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느냐, 이건 해피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비지네. 그럼 여기 이 경력을 보완해줘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필요에 따라서 교육을 받거나 학위를 따던가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겠죠. 경력이 전혀 쓸모가 없어. 그럼 새로운 경력을 개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나를 분석해 보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일을 찾아주셔야 될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은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이야기예요. 남들이 찾아줄 수가 없어요. 내가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자면은 진짜 열정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서부터라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일로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퇴 후의 삶의 질은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자, 이 3가지 계획을 세우자, 나의 역할을 찾자,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평생 할 수 있는 일로 만들어 보자. 이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 자기 집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집 때문에 지역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니 적게 내니 하는데, 이거 웃기는 얘기예요. 과거에 그 실버타운을 지을 때 물 좋고 산 좋은 경기도나 이런 쪽에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이게 대박 날 줄 알았거든요. 어르신들이 생각만큼 거기를 안 갔습니다. 왜? 이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저는 65세 이후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집은 깔고 앉아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 문제가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구성이 금융자산 24%, 그다음에 부동산을 비롯한 실물자산이 76%로 나와 있어요. 대부분을 깔고 앉아 있다라는 거죠. 이 실제 2023년 기준 자료를 보니까는 실제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은 1억 6천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50대가 자산이 제일 많을 때인데, 자 그럼 1억 6천만 원을 가지고 40년은 무슨 수로 버틸 거예요? 일단 이 부동산을 유동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고민을 해줘야 돼요.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진짜 어려워집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데, 이걸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면서 연금 형태로 받게 되는 거거든요. 부동산을 유동자산화하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고, 그러면서도 또 주거가 안정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기준이 내 배우자 기준이거든요. 그 부부 가운데 제일 나이가 젊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연금액이 책정이 되는데,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연금액이 작습니다. 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내가 주택연금을 활용할지에 대한 것들은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또 이런 부분들도 있겠죠. 나는 예를 들어서 목동에 살고 있는데 계속해서 목동에서 살고 싶어. 근데 그 노후 자금이 부족해. 그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32평짜리를 살고 있는데 그 24평대로 줄여가고, 그리고 그 차익을 가지고 노후 자금으로 만드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저는 65세 이후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무주택 여건 만들어서 임대주택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12평 정도 되는 곳이면 부부가 살기 딱 좋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 친구 녀석 하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도 아이들 나중에 결혼해서 손주들 집에 오면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는 방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는 젊었을 때 너희 집 1년에 몇 번이나 갔니? 난 우리 아이들 집 근처에 있는 특급 호텔에서 재우게 했어요. 또는 귀농이나 귀촌하는 것도 주거와 관련된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문제는 뭔가 하면은요, 전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 자기 집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집 때문에 지역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니 적게 내니 하는데, 이거 웃기는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지불할 생각을 해야죠. 자기가 지불할 생각 가져놓으면서 뭐 불평만 하면 그것은 나이 든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버타운 좋죠. 좋은데 잘 들어가야 돼요. 근데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버티려면은 안정적인 소득원이 있어야 됩니다. 지자체에서 따로 운영하는 실버타운들이 또 따로 있어요. 기초연금 정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 물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만들긴 했지만 그런 것들도 괜찮고, 저는 실버타운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거와 관련된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사는 곳에서 나이 들어가는 것, 이게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인가 하면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그냥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제일 힘든 것이 네트워크가 끊긴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주택 연금으로 갔을 땐 에이징 인 플레이스에 대한 개념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내가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살려면은 어떤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냐면은 한 70 전후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번 해줘야 돼요. 낙상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이 욕실입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러한 디자인도 들어가 줘야 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계단이 없는, 문턱은 없어야 돼요. 왜냐면 문턱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내가 나이 들면은 휠체어를 끌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세세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그 실버타운을 지을 때 물 좋고 산 좋은 경기도나 이런 쪽에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이게 대박 날 줄 알았거든요. 어르신들이 생각만큼 거기를 안 갔습니다. 왜? 자녀들이 오기가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원룸을 분양했는데 분양받은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도 안 했는데 10%가 넘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분양을 받더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원룸은 대개 도심에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과의 소통이 좋으니까는 원룸을 분양받고, 그다음에 넓지가 않으니까는 관리하기 쉬우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주거를 결정할 때 있어서 그 사회적 네트워크와 얼마나 연계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주거에 대한 안정이 제일 중요하죠.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것들을 일단 그 안정적으로 만들어 놔야 되고요. 두 번째 투자는 역시 건강에 대한 투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좋은 재테크는 뭔 줄 아세요? 오랫동안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에 대한 개념을 바꿔줘야 돼요. 내가 뭐 일을 하루 종일 노동을 해가 근로를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를 받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나이 들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그 급여 바라지 마세요. 젊은 애들도 그런 것을 못 봤는데 나이 들어서 그걸 어떻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대신에 공공일자리나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들이 있어요. 평생을 현역으로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일에서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훌륭한 투자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지금 내가 여기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젊어서 하던 일을 지금 앞으로 못해. 맞습니다. 그거 기대하기 힘들어요. 그럼 내가 새로운 경력을 개발을 해서 크건 많건 작건 간에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투자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람 일자리 사업이라는 아주 다양한 일자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인 사업으로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에서 있어요. 기초단체에서 사업 제안을 하게 되면은 괜찮으면 예산을 주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최저시급 주면서 4대 보험 되면서, 그럼 4대 보험 되면 좋은 게 뭔가 하면은요, 일단 건강보험에 대한 부담이 지역에서 직장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부담이 확 줄어든다라는 이야기죠. 그다음 또 7개월 이상 되는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면 7개월 후에 내가 이 사업에서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4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 다양하게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입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건 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어. 퇴직하면서 이거 갚아야 되겠어? 그럼 이거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굴리려면 어떻게 굴리는 것이 제일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해 드리고 싶어요. 그냥 즉시연금을 가입하세요. 그래서 즉시연금을 가입해서 연금을 받으세요. 자, 그러면 난 당장 그 연금 필요 없어요. 그럼 연금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적립식 펀드를 가입하시던가 비과세 다른 연금 상품에 가입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이 저는 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사실 이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긴 힘든데, 지금 이 시국에서는 주식은 생각하지 않는 게 답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퇴기의 부동산은 투자 수단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동산을 투자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젊었을 때 부동산을 가지고 자산을 불리는데 큰 효자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 학습 효과예요.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었을 때에 비해서 판단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투자 잘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서부터 투자나 모르는데 노후를 담보로 한 투자입니다. 이것이 삐끗하게 되면 노후가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의 부동산이 정부에서 억지로 부양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간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0년, 2021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뛰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50조 정도의 디딤돌 대출이라고 대출금을 풀었기 때문에 그것이 떴던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 특례 대출 또 풀지 않았습니까?
정부에서 이 부동산 시장이 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억지로 부양했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투자 수단으로서도 저는 적합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나이대에 부동산을 투자로 접근한다. 이것은 전 잘못된 그 의사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무원 한 분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퇴직을 앞둔 분하고 공무원 연금이 한 달에 한 270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제를 가입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 공제가 한 2억 정도 된답니다. 20년 동안 확정해서 받는다라고 하니까 한 달에 한 90만 원 정도씩 나오더라고요. 그다음 퇴직할 때 퇴직수당이 한 9천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즉시연금으로 20년 받는 것으로 역시 가니까는 한 달에 40만 원 정도씩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만 원인 거예요. 부부가 400만 원 정도면 여유 있게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연금 진짜 좋다라고 야 부럽다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국민연금이 지금 현재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9% 부담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4.5% 내가 부담하고 4.5% 회사에서 부담했던 겁니다. 근데 공무원 일급 분들은 공무원 연금을 몇 퍼센트를 부담하면 17%를 부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냈습니다. 그 박봉명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또 기본적으로 30년, 36년씩 가입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는 국민연금도 어떤 대기업에서 88년서부터 가입해서 이제 정년 맞이하면서 하는 분들 보면은 수령액이 200만 원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뭐 공무원연금이니까는 뭐 공무원들만 좋아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얼마나 오랫동안 연금 자원으로 만들었는가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산관리의 핵심은 욕심내지 않는 겁니다. 제일 한심한 것이 뭔가 하면요. 전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하다 보면 과거에 이런 것이 붙었어요. 실투자금 3천만 원, 월소득 90만 원, 뭐 이런 것이 프린트를 해서 붙어 있거든요. 전 그걸 보고 이거 붙인 사람 미친 사람이다. 저렇게 조금 지 혼자 해야지 그걸 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남들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네가 해라고 말씀을 하시고 욕심내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면서 원칙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 자산 운영을 하는 것이 전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퇴 후에 지내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정보가 필요하시던가 또는 조언이 필요하시면은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고 그쪽을 통해서 문자를 주시게 되면은 제가 성심껏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제도가 필요한 20년 후에 또는 10년 후에 이 제도가 존속하고 있을까? 세금 낸 사람들이 없는데 이런 복지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케어 푸어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케어 하다가 내가 너무나 가난해진다는 이야기죠.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인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모기지론이죠. 젊은 때에 재무 설계를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아주 여유 있게 준비하는데 예를 들어서 50대 중반 후반에 재무 설계를 한다. 이때는 답이 없어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면 첫째, 일단 50대 이후에 우리가 일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평균 퇴직하고 나오는 나이가 49세 전후예요. OECD에서 어떤 조사를 했냐면은 OECD 회원국 가운데에서 국민들이 가장 오랫동안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나라가 어딘가를 봤더니 우리 대한민국이었어요. 대한민국 남성들은 72.9세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49살에 퇴직을 해서 주된 직장에서 나와서 73세까지 거의 25년을 주된 직에서 나온 이런 노동 환경에 노출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보내는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에 대한 재미있는 리포트가 하나 있는데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에서 2019년도에 5060세대 일자리 노마드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어요. 5060 세대들이 주된 직장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도대체 일과 관련해서 어떤 행태를 보이는가 봤더니 아주 재밌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평균 5.8개월 구직 활동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한 80% 정도가 첫 번째 직장을 찾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나왔다가 두 번째 직장 찾고 세 번째 직장 찾고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퇴직 후에 나오는 그 직장에서 있는 개월 수가 2년이 채 안 돼요. 한 19개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반복하는데 그럼 주로 어떤 일에 종사를 하는가를 봤더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관리직이나 뭐 이런 쪽을 원할 텐데 실제 이분들이 하는 것은 단순 노무직 어떤 현장에서 장치 기계 조립 종사를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주된 직장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하는 일자리는
단순하고 허드렛 일이에요. 당연히 직무 환경은 열악하고 높은 임금을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쪽에 노출이 돼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가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 또 그 베이비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물어봤는데 노후 준비가 안 된 그 베이비 부모들한테 그 원인이 뭡니까라고 물어봤더니 65% 정도가 자녀 결혼 및 교육 자금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일과 관련돼서 봤을 때 우리 중장년들은 상당히 어렵고 힘든 곳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파산 법원에서 파산자들의 나이대를 조사를 해보니까는 4분의 1이 60세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왜 파산을 했습니까? 물어봤더니 크게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제일 먼저 나온 것은 뭔가 하면은 너무 일찍 퇴직하고 난 다음에 너무 오랫동안 산다라는 이야기예요. 빨리 퇴직을 했는데 우리가 쓰는 돈에 대한 것들은 오랫동안 써야 되는데 준비가 잘 안 돼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런 차원에서 어떤 연금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노후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국민연금에만 의존을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최근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는 20년 이상 그 국민연금을 납부한 분들이 받는 평균 수령액이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국민연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사적 연금 또는 내가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안타깝게도 2013년과 2023년 10년 사이의 변을 보니까는 2013년에는 한 10.4% 정도가 됐는데 그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023년에는 5%대로 절반으로 떨어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하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로 대답을 했냐면 질병에 노출이 됐다라는 겁니다. 보험이 있는 경우가 한 2천만 원 정도 기본적으로 지출을 하게 되고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3,400만 원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보험에 대한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하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실손보험일 수도 있는데 한데 실손 의료비 보험의 문제가 뭔가 하면 이것은 100세까지 보장해 주는 것은 좋은데 100세까지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마다 보험료가 오르게 돼 있거든요. 처음에 가입할 때는 크게 부담이 안 됐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실제 보험이 필요한 연령대가 됐을 때 보험료 부담 때문에 이 보험을 내가 가져가냐 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그런 그 실손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우리 대한민국이 의료제도가 잘 돼 있다는 것이 이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나의 소득에 따라서 연간 내야 될 내가 지불해야 될 의료비의 한도가 있어요. 얼마 이상 의료비를 지불하게 되면은 그 이상의 것들은 돌려주는데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 제도입니다. 자, 이런 제도가 있으면은 실손 의료비 보험은 어떤 면에서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 자신이 없는 거 뭔가 과연 이 제도가 필요한 20년 후에 또는 10년 후에 이 제도가 존속하고 있을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바로 신생아 숫자 때문인데 신생아 숫자가 작년에 23만 명 나왔거든요. 세금 낸 사람들이 없는데 이런 복지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일단은 실손보험 무조건 가입해 두고 나중에 보험료가 올라서 보험료에 부담이 될 때 과연 이런 제도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최종적인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자녀들에 대한 것 때문에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녀들에 대해서 결혼자금 또는 교육비를 지원하느냐고 내 노후가 망가졌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5060 세대를 15년 전에는 마처 세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부모를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 자녀한테 봉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에서 마처 세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진화를 해버렸냐면 지금 더블 케어 세대로 진화를 했습니다. 부모님도 봉양을 하면서 성인 자녀를 부양을 하게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더블 케어 세대의 40% 정도가 트리플 케어 세대로 진화를 합니다. 손주까지 봐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이 트리플 케어 세대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케어 푸어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케어 하다가 내가 너무나 가난해진다는 이야기죠. 더블 케어 세대의 한 20% 정도가 여기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에 계신 분들이면 제일 먼저 자동차를 없애야 됩니다. 자, 내가 현직에 있을 때에는 자동차가 필요하겠지만은 퇴직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중에 자동차를 몇 번이나 쓰겠어요. 예를 들어서 소나타 한 대로 운영을 한다. 그럼 소나타가 한 3,400만 원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60개월 그 할부로 한다면 자동차 할부금만 한 월 한 40만 원대 나올 겁니다. 세금 나가죠. 그 보험료 나가죠. 그리고 기름값 나가죠. 유지비 들어가죠. 그것과 더불어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뭔가 자동차는 감가상각이 된다는 겁니다. 사용자산이기 때문에. 한 달에 1%씩 감가상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3,400만 원이면은 매월 34만 원씩이 또 빠져나간다는 거거든요. 자동차에 대한 것은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절대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지론이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통신비입니다. 알트폰으로 그냥 바꿔주셔야 돼요. 가장 싼 요금으로 가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 또 겹치게 되는데 자녀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최소화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한테 언제까지 내가 지원을 해줄 것인가? 대학 입학할 때까지만 지원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자금은 노력해서 장학금을 받던가 또는 대출을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본인이 갖게 하는 것이 전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려야 되는 지출은 첫째 역시 제일 먼저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이죠. 운동을 하는데 들어가는 그러한 비용들, 헬스클럽을 다니던가 건강검진을 받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비용은 아껴서는 안 돼요. 젊은 사람들과 밥을 먹던가 이야기를 할 때는 무조건 내가 쓴다라고 생각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답입니다. 자, 세 번째는 내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비용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후에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내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배움 활동 같은 경우 아주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말씀이죠. 대학원 진학도 한번 해보세요. 뒤늦게 공부하는 것도 엑사이팅하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젊은 때에 재무 설계를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시간이란 무기가 있고 복리에 대한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주 여유 있게 준비하는데 예를 들어서 50대 중반 후반에 재무 설계를 한다. 이때는 답이 없어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첫째,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인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금융자산 내가 현재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이 얼마다. 부채가 얼마다. 그래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빼면 이걸 회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순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는 이건 부부가 같이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얼마의 생활비를 쓰고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도 50대 후반에 이 정리를 하게 되면 대부분이 급여 생활자 같은 경우 소득이 제일 높을 때거든요. 가장 풍요롭게 쓸 때가 지금 이때예요. 하지만 퇴직 은퇴를 하는 이슈가 발생하게 되죠. 소득은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지출을 맞춰가야 되는데 우리가 노후에 얼마의 생활비를 쓸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부부가 같이 아주 거신탄회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싸우는데 필요해요. 자, 그러면은 내가 한 달에 얼마 쓸 것인가가 나오는데 이게 비용이 무지하게 클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현실적인 것으로 가야죠. 쳐낼 것들은 쳐내고 그러지 않고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하면 우리 부부가 얼마의 생활비가 필요한가라는 생활비가 나올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과연 내가 노후에 현금 흐름이 어떤 현금 흐름을 갖고 있는가를 내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국민연금이 얼마가 나온다. 그 다음 퇴직연금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연금 상품 가지고 있다. 또는 연말정산하기 위해서 했던 세액공제 상품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디서 파악을 하느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들어가세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인연금 상품 섞어 전부 다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여기 나오지 않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자나 배당소득이 있다. 안 나옵니다. 수익형 부동산이 있어서 월세를 100만 원씩 받는다. 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깨워놓고 보면은 우리 부부는 은퇴 후에 30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했는데 과연 얼마를 확보했는가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부부가 생각했던 대로 가게 된다라면은 아주 해피한 거고요. 그런데 확보할 수 있는 것이 200만 원밖에 안 되고 100만 원이 부족하다. 그럼 이 시점에서 판단을 해야 돼요. 첫째, 슬슬 용돈벌이해서 한 달에 100만 원 소득이 아니라 은퇴를 뒤로 미루고 한 10년을 더 벌 거야. 풀타임으로 일을 해서 한 250만 원, 300만 원 벌 거야. 우리 부부는 100만 원어치를 그 생활 수준을 낮추겠어. 이 둘 중에 하나는 이 시점에서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은퇴기에 접어들었을 때 재무설계 핵심은 뭔가 하면 첫째, 재무 목표를 명확히 정해야 돼요. 50대의 재무설계 재무 목표 핵심은 부채를 0으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인가를 정확히 파악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 자산 가운데서 불효불급한 자산이 있을 거예요. 이거 정리해가지고 부채에 상환하는 데 써야 될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모기지론이죠. 장기 모기지론, 주택담보대출. 3년 거치 15년, 20년, 30년 분할 상환인데 이게 이자가 싸요. 정리를 해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무조건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은퇴 후에는 제한된 연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주거와 관련된 금융비용으로 50만 원을 한 10년 동안 지출한다, 100만 원을 10년 동안 지출한다, 답이 안 나옵니다. 부채를 0으로 만드는 거, 특히 여기에서 장기 모기지론도 정리를 하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